최근에요, 우리 사회의 연령과 그 다음에 소득계층, 자산계층의 변동, 계층 변동에 관한 아주 상세한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3년간 가계 소득을 5개 계층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 상류층이나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위 20% 내지 상위 40% 이래 되면 상위 20%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계층이라고 봐야 되고, 상위 40%는 뭡니까? 일종의 중산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60세가 넘어가거나 접근하면서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것이 55년에서 63년까지 태어난 사람, 저도 이제 내년이면 베이비 부머 세대와 비슷한 그런 연령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 계층이요,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고정소득이 연금밖에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54.5%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신분이요. 그 다음에 상위 40%에 속하는 사람은 53.7%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산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 이상도요, 소수만 빼놓고는 직장에서 은퇴해지면서 이 소득이 줄면서 계층이 하락해버리는 겁니다. 연금 제도가 성숙한 이 선진국에는요, 자산이나 이런 걸 크게 안 가지고 있어도 직장에서 은퇴해도 연금으로 이 자기가 직접 돈을 벌 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삶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인들 계층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층하고 최하층은 거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중간층은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상위 20%도요, 최상층에 속하지 말자고 못하고 그냥 상위 20에 속해야 조금은 안정적이다. 상위 40은 불안정한 안정 수준에 들어갈까 말까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계층 상승이 많고 자영업자는 하락 비율이 높다. 그만큼 자영업이 위험하다는 걸 입증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한국 사회에 중산층으로 보려면 한 월 520만원, 상류층으로 보려면, 상위 20%로 보려면 월 818만원 이상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일단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급속하게 계층이 하락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나 조금 산다는 이 사람들도 본질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자신의 삶의 안정이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적 위치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이 자산으로 봐야지 소득으로 봐서는 곤란하고, 소득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 상위 한 5%에 들어가는 사람만 은퇴한 이후에도 편안하고 나머지는 다 불안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삶이 불안하고 노후가 불안해서야 평생 죽도록 일하고 노후에는 크루즈 여행이나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꿈과 같은 이야기고, 노후에도 돈 벌러 다녀서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대학생들 백수 문제, 제가 한 400만 명 된다 했지 않습니까? 대졸 백수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중소기업이나 갈 데가 많은데 근대는 안 가고 눈만 높다. 안 그러면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기술들을 안 가르치고 헛것만 가르친다, 이러는데요.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월급 격차가 더욱 커가지고 평균 190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문제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격차가요. 2012년에 조금 좁혀졌다가 2014년부터 다시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100을 받는다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62%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의 월급 격차도 큰데요. 상용직이 평균으로 348만원 이렇게 받으면 이 임시 일용직은 142만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40.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을 받을 때 62%를 받는 사람이나 40%를 받는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백수로서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되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해법도요. 기업은 노동개혁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야 채용이 늘어나고 격차가 준다 이래 이야기하고, 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을 없애거나 제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요. 저는 노동자들의 한국의 기득권도 깨야 된다. 특히 5%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 노동자들의 기득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 자리 잡고 있는 철밥통 이런 부분은 깨야 된다라고 봅니다만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저임금 구조에 포함되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90% 이상의 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에 이런 대기업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저는 근로자의 의견에도 동조를 안 합니다. 줄 형편이 돼야 주지요. 생산 능력보다 모자라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있는데요. 그런데 고용을 해고를 쉽게 한다고 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고 해서 채용이 늘어나고 임금 격차가 줄 건가? 더 커질 수도 있죠. 그것도 또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한 임금 격차를 가지고 언급해서는 안 되고요. 저도 노동시장이 좀 유연해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어디에?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관장하고 있는 그런 노조들, 기존 노조라고 부를 수 있는 노조들은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비정규직 부분에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질 것도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작게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전혀 다른 고민을요, 같은 문제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잔인히 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한마디로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교수들이 5년간에 65명이, 전임 교수니까 정식 교수가 65명이 학교를 떠났답니다. 사표를 내고요. 그 이전 5년간에는 46명이 떠났는데, 아니 서울대를 더욱더 자율적으로 잘 운영해 보겠다고 법인화를 했는데, 법인화를 하고 난 이후에 국립대학 시절보다도 더 많이 떠나버리면 법인화 뭐 하려고 했습니까? 자, 공대, 자연대 17명이 다른 대학이나 대기업 연구소로 갔고요. 의과대 11명은 연봉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이 간 사람들 보면 다 갈만한 사람들이고요. 인문대나 이런 데에 있는 교수분들은 거의 안 가시겠죠. 그런데 이 서울대는 2011년 12월에 법인화가 됐는데, 국립대 시절에는 이 조직을 갖다 개편하려면 교육부 장관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5급 이상 직원 임용도 교육부 장관이 있는데, 서울대가요, 그때는 교수가 외부에서 연구비를 따오면 일단 국고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 연구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 의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발전이 안 된다 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예산과 인사권을 이사회하고 총장한테 맡기면서 독립법인화를 해서 회사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법인화 이후에도요, 젊은 교수수록 모험적인 아이디어로 연구도 하고 수익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교수들 보고는 딴 데 밖에 나가서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저런 데 기웃거리지 말고 연구나 하라고, 학교 있으라고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이 공대의 어느 학부에서는 누가 봐도 연구 교육 실적이 뛰어난 교수에 대해서 정년 심사를 연기해 버렸습니다. 그 교수가 창업을 하니까 학교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학부 교수들이 질투도 하고 심기가 불편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울대 교수들이 한마디로 보수적이고 또 기득권 집착적이어서는 서울대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대는요, 교수 연구실 규모, 승진, 연봉을 결정할 때도 n분의 1의 법칙이 작용한답니다. 석박사 과정 학생 20명을 지도하는 교수나 3명을 지도하는 교수나 연구실 규모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따와가지고 학생들을 장학금을 줘도 다른 교수 눈치 보아서 이렇게 숨긴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봤자 그게 나한테 돌아온 게 없는데 내가 왜 하냐.
이런 거고, 그런데 불만을 느껴서 자기가 좀 잘났다, 자기한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교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총장이 또 뭡니까? 단과대학이나 학부 학과 조직의 비리를 거스르기가 어려워서 과감하게 조직 개편도 못한다는 거예요. 서울대는 교수가 2,0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정신적 총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가요, 세계 대학 평가에서 36위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개혁은 멀어져 있고 이제 전부 다가 한마디로 공무원처럼 움직이고 있으면서 법인화는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래갖고 똑같이 나눠먹고 잘난 사람 인정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차라리요 서울대 법인화 해체하고요 서울대는 다시 국립대학으로 돌아가는 게 맞고, 과거 법인화 한다 할 때 서울대의 뭐 자율적인 무슨 경쟁력 인센티브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제가 그때도 비판을 좀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공연히 법인화 했습니다. 서울대학은요 국립대학이 딱 맞는 수준입니다. 제가 서울대 대학원 자치회장을 할 때요, 참 그 사립대학에 있는 분들 중에 수준이 좀 있거나 연구소에 있는 분 중에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들 자기 계보에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요 반대를 해서 교수들하고도 엄청 싸웠는데요, 참 그때 밖에 있는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서울대에 놓으려고 했던 그 시절이 꿈만 같습니다. 이제는 다 나가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참말로 저 학교도 망조가 들었습니다.